역사는 최태성! 여러분들의 소리 한번 외쳐주세요. 여러분들 이름을! 네. 와.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전근대 마지막 강의 됐습니다. 와우. 오늘은 여러분들 이거 딱 끝나시고요. 반드시 떡볶이 드시는 날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이게 쉼없이 달려온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반드시 무언가를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를 해 주셔야 합니다. 박수. 와우. 할 수 있어요. 이 정도의 모습이라면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고지의 깃발을 딱 꽂읍시다. 떡볶이 먹고 매운 떡볶이 먹고 딱 준비됐죠? 자, 마지막 출발! 조선은 여러분들 성리학의 나라입니다. 그죠? 특히 이 성리학이 가장 많이 발달하게 되는 그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뭐니 해도 이 성리학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그 사람들이 역사의 주도 세력이 되었던 그 시점 언제인가요? 15세기인가요? 16세기인가요? 그렇죠. 바로 향초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종국에는 중앙으로 올라와서 권력을 장악했던 바로 16세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16세기. 자, 이 16세기를 이끌어 나갔던 대표적인 인물들, 그 성리학자들, 뭐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죠. 네, 바로 먼저 여러분들 5,000원 누군가요? 폐계이왕이라고? 무슨 소리? 네, 율곡이이죠. 맞습니다. 이 율곡이이. 너무 유명한 그런 인물이죠. 어찌 본다면 이 율곡이야말로 조선의 역사 주도 세력의 어떤 최고봉 다 여기서부터 출발. 왜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조선시대의 그 대체적 주류 세력은 서인당이었다. 서인당이 나중에 이제 노론 쪽으로 서인 노론으로 연결되는 몇백 년간 연결되는 그 주류 세력. 그 주류 세력이 어떻게 보면 영수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이율곡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율곡 같은 경우에는 그 저서가 있어요. 그 저서가 뭐가 있냐면 바로 그렇죠. 성학집요. 라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이율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집권 세력이에요. 이율곡이 활동할 때 당시에는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현실 개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율곡이 너무 중요한 인물인데 율곡이 어떤 선배라고 볼 수 있겠죠. 어찌 본다면 이율곡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영향을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천원에 있는 사람 누군가요? 맞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태계 이황이죠. 자, 이황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황은 이율곡보다는 먼저 선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현실 정치에 있어서는 이율곡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친 건 사실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황 같은 경우 이 저서에는 뭐가 있냐면요. 성학십도라는 게 있습니다. 성학십도. 앞에 이 같은 경우 성학집요잖아요. 성학이라고 하는 거 정말 이 성인으로서 깨달아야 되는 학문, 뭐 종국적으로 성리학이 되겠죠. 그것을 집약, 요약해 놓은 어떤 그런 책이 바로 성학집요고, 성학십도라고 하는 건요 똑같이 어떤 그 성학, 성인이 깨달아야 되는 어떤 그런 학문인데 이거를 10개의 그림, 10도, 그림처럼 구현해 놓았다라고 해서 성학십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잘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집요하고 십도하고. 네. 이 이율곡이 그렇게 집요하게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율곡의 집요함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학집요였습니다. 이황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나라 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본으로 끌려가기도 하는데 이 이율곡의 제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율곡이 영남 지역이잖아요. 영남학파 이쪽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외국가 쳐들어와가지고 여기 있는 영남 유생들을 많이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일본 성리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 일본 성리학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16세기 성리학의 발달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황과 이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양랑 이후에 조선 후기의 그 학문 상황을 봐야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조선 전개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황과 이 성리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조선 후기는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왜냐면 일단 지금 조선 후기에 임진할 때 여러분들 양반들이 제일 먼저 도망쳤어요. 임금을 중심으로 해서. 원래 성리학에서는 신분에 따라서 분수에 맞게 살아라 라고 해서 그 신분제를 합리화시켰는데 그 맨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백성들을 부모처럼 아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제일 먼저 도망쳤다? 뭐지? 그들이 신봉하는 성리학대로 그들은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뭔가 의심이 생겨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조선 후기 상황이 되면 이런 상황에서 이 조선 후기 상황이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경제력이 상당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잘 알고 있지만 신분제가 동요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양반수는 증가하고 상민과 노비수는 감소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이게 지금 조선 후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양반들의 어떤 그 권위, 성리학의 어떤 위상, 이러한 것들이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우리는 대안을 찾으려고 해요. 이제 이 성리학으로서는 도대체 이 조선 후기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리학적 사회 속에서는 절약, 검약 이런 거 강조하는데 조선 후기 와서는 굉장히 상업이 발달하면서 이권을 노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익을 취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래저래 성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 이런 조선 후기 상황에 대한 어떤 대안적 요소들이 이야기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대안의 어떤 학문으로서 뭐가 있냐면, 자, 먼저 여러분들, 양명학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성리학의 대안으로서의 양명학. 이 양명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까지 성리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과가 있어. 그럼 이 사과를 딱 듣고 이것의 본질이 무엇인고? 라고 묻는다면, 양명은 뭐냐면 그거 봐서 뭐하냐 이거야. 먹어보고 맛을 느끼는 것, 이게 바로 그 사과의 본질이야. 먹어봐!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지행합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지행합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더라. 그래서 실천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학문.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 학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강화학파다라고 해요. 강화도에서 굉장히 학파를 형성시켰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로 정제두를 들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게 지행합의. 여러분들이야말로 실천하고 지행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그 각오, 나는 기필코 이 한국사를 3일 내에, 4일 내에 끝낼 거야! 라고 하는 실천 보이셔야 합니다. 조선 후기 실학적 사고방식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양명학적 사고방식. 자, 또 있어요, 여러분들. 실학이라는 게 있어요, 실학. 자, 이 실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실학은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선 후기, 우리가 중국의 뒤를 잇고 있다. 명나라 망했지만 우리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소중하다. 굉장히 우리에 대한 어떤 그 자부심,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 우리 어떤 그 그림에 대한 자부심, 우리의 산화에 대한 자부심, 우리 사람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지금 다방면 말씀드렸잖아요. 실학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어떤 그 역사라든지 우리의 어떤 학문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 실학을요 다시 두 부류로 좀 나눠보면 중농학파하고 중상학파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농학파하고 그 다음이 중상학파, 그 다음이 중상학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농학파는 말 그대로 농업을 중시하는 것이고요. 중상학파는 상업을 중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중농학파의 목표는 뭐냐면요. 이 당시 조선 후기 오면요 빈부격차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작 경영 가능해진다 그랬잖아요.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 1명은 넓은 토지 갖고 있잖아. 빈목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키자 라고 해가지고 중농업화. 이 당시에는요, 자영농 육성. 예, 자영농 육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중농학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영농 육성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사람이 토지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토지 분배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토지 분배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다라는 거. 반면에 이 중상업화 같은 경우에는요, 중상업화 같은 경우는 상업을 중시하는 거예요. 상업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업을 중시하는 특히 이제 이 청나라의 어떤 그 문물 이런 것들도 좀 과감히 수용하자. 그래서 이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북학파라고도 합니다. 북학파라고도 하는데 이들은요 교육을 굉장히 중시하고요. 교육과 그다음에 생산력의 향상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농학파와 중상학파가 어떤 내용들, 어떤 주장들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면 먼저 이 중농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유형원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자, 이 유형원이 주장했던 토지 균분, 토지 그 분배는요, 균전론이에요. 네, 말 그대로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자라는 건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10사람 있으면 예를 들면 10평 있으면 한 평씩 나눠간다. 이게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양반이 좀 더 많이 갖고 그다음에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신문지 있잖아요. 그 신문지에 따라 가지고 토지를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게 균일하다고 본 거예요. 예. 우리의 개념은 똑같이 나눠주는 게 균일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신문지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양반이 뭐 3개, 그다음에 뭐 상민이 2개, 뭐 이런 식으로. 그게 균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유형균전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들 토지를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몰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혁명이지 뭐, 그죠? 이건 좀 현실성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유형원의 제자라고 볼 수 있는 이익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게 뭘 강조했냐면, 뭘 주장했냐면 한전론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한전론. 이 한전론 뭐냐면 말 그대로 토지를 제한하는 거예요. 이 한전론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영업전을 설정시킨다. 영업전. 자, 이 영업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영원히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토지라는 얘기예요. 이 영업전은요. 매매가 불가합니다. 매매할 수 없습니다. 네, 사고 팔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 예를 들면 100평이 있어. 그 100평 중에 10평은 영업전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 토지는 망해도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해요. 이 토지는요. 그러니까 한 농민 가족이 있으면 그 농민 가족이 붕괴하는 최저의 수준은 맞겠다. 일단 10평 갖고 있으니까 어쨌거나 완전히 몰락하는 건 맞겠다라는 의도. 그리고 나머지 90평들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면서 점진적으로 토지 균분을 이뤄내겠다라는 의도가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하여튼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인물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정약용이 있습니다. 완전 중요하죠. 이 정약용의 토지 균분은 뭐냐면요. 여기는 지금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특히 여전론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여전론. 자, 여전론. 여전론은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마을 여자예요. 마을 공동 소유예요. 마을이 공동 소유하고 노동력에 따라서 분배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노동하고 마을의 공동 소유인 토지를 공동으로 노동해서 그 노동량에 따라서 나중에 분배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 이게 바로 여전론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좀 사실은 현실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 여전론에서 이제 정전론, 정전제. 정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물정자 있죠? 네. 하나, 둘, 이렇게 우물정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잖아. 그 중에서 이게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 이 노란색 칠한 요것만 여기에서 이제 공동으로 이제 경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그 수확물은 세금 내는 거예요. 요게 바로 정전론. 여기 지금 우물정자 여러분들 그 샤퍼튼이잖아, 그죠? 그런 어떤 토지 제도를 주장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정력입니다. 하여튼 이 중농업파는 이렇게 토지 분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중상업파의 대표적인 인물,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어떤 과학적 지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또 강조하는 어떤 인물이기도 한데 그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좀 들어본다면 홍대용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홍대용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자, 이 홍대용이라는 인물은요 특히 지전설과도 연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돈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중국이 세계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깰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지도에서 조선 후기 서양에서 영향을 받았던 세계 지도가 뭐라 그랬죠?
고려망국전도. 이 고려망국전도는요. 중국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줬단 말이에요. 지전설, 지구가 도는데 중심이 어딨어. 우리도 중심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역시 성리학적 세계관을 흔들어 놓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그런 것들을 주장했던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진짜 이제 중상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박지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박지원. 자, 우리는 박지원 잘 알고 있어요. 네, 한문 소설, 양반전, 허생전 이런 거 쓴 인물이잖아요. 한번 써볼까요? 네, 대표적인 게 양반전. 이 양반전도 여러분들 그 조선 후기 그 신문제 동요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 허생전이라고 하는 것은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 이 조선 후기 모습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중상학파로서 이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건 바로 뭐니 해도 열하일기라는 겁니다. 열하일기. 열하라고 하는 것은 네, 중국에 있는 지방이에요. 그 지역. 네,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사절단으로 가가지고 그 지역을 돌면서 보고 배웠던 그 내용들을 적은 건데 이 열하일기 같은 걸 통해서 뭘 주장하냐면 와, 중국가 되게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요. 특히 수레와 선박. 이런 것들, 야, 이거 우리 적극적으로 하려야 된다. 우리도 좀 하자. 이래야 유통이 되고 상업이 발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인물. 이게 바로 박지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인물이 누구냐면 박제가라는 인물이 있어요. 박제가. 자, 이 박제가는요. 북학의, 사실은 북학파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라 볼 수 있는데 박제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레와 선박 강조하는데 특히 이 박제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좀 너무나도 놀랄 만한 주장을 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소비를 하자라는 이 소비론을 주장하고 나옵니다. 뭐냐면 지나친 검약, 지나친 전략으로서는 이 경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전자가 있는데 주전자 구멍이 날 때까지 쓴다면 그 주전자 만드는 사람 뭐 먹고 사냐는 얘기예요. 적당히 해라, 적당히.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조선 전기 성리학적 세계관, 검약과 전략을 강조했던 그 성리학적 세계관 정면으로 배치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조선후기는요, 상업이 발달하면서 그 상업 발달의 교환의 어떤 그런 유통이 잘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론들이 나오고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조선 후기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실학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는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학문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조선후기는 여러분들 민의의식의 성장이에요. 여러분들 이 문화에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서민문화의 성장이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조선후기 좀 넉넉해지면서 이제 그 민들도 뭔가 좀 문화적인 어떤 그 향유, 문화를 좀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면 그런 걸 통해서 의식이 커지는 거예요. 머리통이 커진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바로 조선후기의 가장 큰 이 민의식의 성장. 커요. 사실은 이래야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들과 연결될 수 있거든요.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 여러분들 우리 인류 역사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시기가 오래되지 않아요. 우리 역사 같은 경우에는 짧아요. 한 100여 년의 역사밖에 안 돼요. 무슨 100여 년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는 광복 이후의 역사부터 한 60여 년의 역사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토대가 조선후기부터 지금 만들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주인이다. 이 국가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이 민의의식 성장, 조선 후기부터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 민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바로 평등의식이라는 거예요. 평등의식. 평등해. 나도 하나의 사람이야. 나도 존중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이 민의의식 중에서 바로 평등의식.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조선 후기에 싹 트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왜? 이 평등의식이라고 하면 바로 이 신문지 사회, 성리학적 사회를 완전히 흔들어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완전히 흔들어 놓고 있는 거야. 이 평등의식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얘기죠. 이런 평등의식이 조선 후기에 나타나고 있다. 근데 특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종교가 있어요. 종교가 있어요.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친 그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가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여러분들 여기에 영향 미친 종교 서학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학. 자, 이 서학은 무엇이냐? 서학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천주교예요. 이게 천주교입니다. 근데 이 천주교가 서양의 학문, 즉 서양의 학문의 형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서학이라고 불렀는데 이 서학은요 우리 전통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제사를 거부하니까. 자, 이러면서 굉장히 우리 어떤 전통과 충돌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지만 어쨌건 평등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리학적 세계관,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고 하는 그 성리학적 세계관을 정면으로 지금 흔들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서학의 대꼬되는 개념으로서 뭐가 있냐면 바로 동학이라고 있습니다. 서쪽에 있으니까 동쪽에 있어야 되겠죠? 네. 사실 이 동학은요, 서학에 반대하는 어떤 개념으로 출발은 했습니다. 이 동학과 관련된 인물, 동학을 창시한 인물은요, 바로 경주 최씨. 네, 저도 경주 최씨. 네, 우리 집안. 네, 바로 최재우에 의해서 이 동학이 창시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이 동학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인내천 얘기합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러니까 다 이건 평등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야. 염려하지 마라. 후천개벽의 세상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어떤 그 도탄에 빠진 민중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동학에서 나타나고 있더라. 이 동학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그 유명한 바로 동학농민운동의 사상적 이념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 하여튼 이 조선후기는요, 이 민의의식이 성장하는, 특히 평등사회라고 하는, 평등사상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지금 팽배해지고 있는 어떤 그런 시대다. 지배층으로서는 두렵겠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조선시대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16세기 성략의 나라 성략 무지하게 발달했죠.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황과 이이라는 사실, 특히 성악 십도와 성악 집요 누가 썼는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다음 실학 완전 중요. 자, 조선후기는 이제 도저히 성리학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 대안으로서 양명과 이 실학이 나오는데, 양명에서는 여러분들 실천 강조하고 있고요. 실학은 중농학파, 중상학파가 있다. 중농학파는 자연의 육성 목표고 중상학파는 그 교육과 또 생산력 향상이 목표인데, 이렇게 유양원의 균전론, 이계한전론, 정유인 여전론, 정전론 기억해 놓으시고, 특히 정리학용은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박제가의 소비를 주장하는 어떤 이런 내용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종교 파트 한번 볼 텐데요. 종교에서는 여러분들 바로 민의의식, 특히 평등사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더라. 바로 이 서학과 동학이 있다. 서학은 바로 천주교, 바로 중국에서 학문의 형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서학이라고 불렸고, 동학은 여러분들 인내천과 후천개벽을 이해하면서 바로 평등사상, 지금 우리가 사회에 살고 있는 이 사회 모습들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전근대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지만 오늘은요, 지금 딱 접자마자 바로 밖에 나가셔가지고요, 떡볶이 뭐 주문하시든지 가서 드시든지 제일 매운 걸로 아주 화끈하게 기억 확 나도록, 잊지 않도록, 왜? 그래야 그 힘을 갖고 또 근대사 달릴 수 있으니까 준비해서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근대사 출발합니다.